예, 저는 역사학자고요.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역사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도 뭐 잠시 있었고, 또 오래 있었던 곳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오래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이제 이덕일 역사 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말하는 고구려의 강역은 지금의 이제 요동반도를 넘지 못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광개토는 이름 그대로 땅을 넓힌 왕이란 뜻인데, 교과서 그러는 거 보면 별로 넓힌 영토가 안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다 이제 고구려의 강역을 이제 축소시킨 건데, 수나라 정사인 수서라는 책에 보면은 수양제의 아주 측근인 배구라는 신하가 나오는데, 그 배구가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의 영토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고죽국이 어디냐면은 사마천이 사기 열전에 제일 먼저 쓰는 인물들이 백이숙제 열전인데, 계속 백이숙제는 과거 유학사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죠. 고죽국은 은나라의 제후국인데, 은나라는 황제국이고 그 제후국인데, 또 은나라는 우리와 같은 동이족 국가였죠.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아니 신하가 어떻게 황제로 왕을 갖다가 정벌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저항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수양산에 들어가서 이제 풀만 먹다가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고죽국이 있던 영토를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하북성, 북경에서 조금 이제 동쪽으로 오면 하북성 노룡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고죽국의 수도다. 이제 중국 학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구려의 영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서쪽으로 간 것이 그 수나라 양제나 장터종이 공격했던 고구려의 이제 영토인 거죠. 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당시 수나라 양제나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군사를 어디에 집결시키냐면, 지금 북경 조금 남쪽에 탁군이란 곳이 있어요. 탁군. 거기에서 군사를 집결시켜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라는 건데, 그 탁군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말하는 요동반도까지는 천리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그 군사들을 갖다 우리가 저 나라를 정벌하라 할 때는 국경 근처에 집결해가지고 정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리 가다 지쳐가지고 싸울 때쯤 되면은 지쳐갖고 못 싸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구려의 국경은, 고구려와 수당의 국경은 지금의 북경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이제 중국 사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토를 한반도로 보는 거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일본이 간도, 지금 압록강, 두만강 북쪽을 간도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간도를 1909년에 청나라에 이제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반도지, 우리 강역은 고려 조선 강역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반도에 같은 강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재 신초 선생이 이런 말을 해요. 동아시아에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있지만 결국 남는 거는 진화, 중국과 우리다. 그래서 양쪽이 내부가 분열돼 가지고 서로 내부 통일에 바쁠 때면 모르겠지만, 내부가 통일돼 있으면 두 나라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한국사를 하려면 중국사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사를 보면은 중국이 이제 한 나라가 있고, 한 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후한 말기에 나라가 약해지면서 위초고, 우리가 삼국지라고 말하는 삼국시대가 전개되잖아요. 그렇게 갈라졌다가 수나라 양제에 의해서 거의 한 300년 훨씬 지나서 통일이 되는데, 수나라 양제가 통일했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임금은 뭐라 그러냐면, 수나라가 통일했다. 그러니까 빨리 전쟁 준비하자. 군기를 수선하고 식량을 비축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중원이 통일됐으니까 고구려와 전쟁할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통일된 왕조의 임금을 황제를 천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은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을 천재지자, 하느님의 아들, 그래서 천자와 자자를 따면 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중원을 통일한 천자인데 저게 또 하나 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이제 아시아에 천자가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전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 사료를 보면은 고구려에서 중원이 통일되니까 그 당시 고구려 영량왕이 수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오면은 빈 객관에 가둬놨다. 왜냐면 간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몰래 수나라에 보내가지고 당시 쇠뇌라는 요즘으로 치면 다연발 화살이 있어요. 다연발 총 같은 거. 그 기술자를 돈 주고 빼왔다 해가지고 양쪽이 대등한 관계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거짓말을 썼다기보다는 사실은 쓰면서도 고구려가 황제국가인데 이 제후국가로 좀 낮춰가지고 서술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고구려는 휘종일관 황제국가였고 황제국가였기 때문에 중원의 통일제국하고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당태종이 고구려 와가지고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죠. 심지어 당태종이 고구려 전쟁하러 갔다가 이번 부상 때문에 세상 떠나는데 중국 사료는 시 사료에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이라는 사료에 당태종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써 있는데 각자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단제신초 선생은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하러 왔다가 결국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양만춘이라고 안시성주가 나오잖아요. 안시성주는 삼국사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조선 현종 임금 때 윤군수라는 인물이 청나라 초기쯤 될 텐데 그때 이제 사신으로 가다가 그 지역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까지도 당태조 쳐들어온 게 한 640에는 뭐 그 무렵이니까 그때보다 한 1000년 지난 다음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만주 지역의 사람들이 안시성주, 양만춘이 활을 쏴가지고 당태종이 눈을 맞고 결국 그 부상 때문에 죽었다란 말이 계속 구전구전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당태종이 거의 죽을 때쯤 해가지고 만약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위징이 이제 당태종의 신하로서 간쟁을 많이 하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하인데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나보고 고구려 정벌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고구려 정벌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당태종으로서는 아주 고구려와 전쟁하다가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패배한 것이 아주 이제 뼈아픈 사건이었죠. 그 낙랑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조선 중에 하나가 이제 위만조선인데 위만조선을 중국의 한나라 무제가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설치했다는 4개 중국 식민지 9년이에요. 고대 식민지 9년. 그 4개 9년인데 낙랑군, 현도군, 진봉군, 임동군 이렇게 4개인데 낙랑군이 그 한사군이라는 4개 9년 중에 가장 중심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평양에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한국 그 교과서에서는 뭐 지금 사용하는 교과서나 옛날에 사용하는 교과서나 뭐 내년부터 사용할 한국사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다 똑같아요. 지금 평양 일대로 다 그려놓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우리 학생들에게 그 낙랑군은 고대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게 평양이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그 말한 근거가 다 이 낙랑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북부는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를 보면은 중국 사료의 그 위치가 나와요. 중국의 후한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주석에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제요동. 그리고 장자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낙랑군은 군 중에 조금 크고 그 중에 이제 후한 시절에는 그 군 아래에 낙랑군 아래에 18개 정도의 그 작은 현들이 있었는데 그 현 중에 하나가 장자면인데 그 낙랑군 장자면은 어디 있냐면 그 땅이 요동에 있다. 그 중국 사료는 전부 다 요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요동은 지금은 이제 중국의 요동반도로 흐르는 요하라는 강의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는데 이 시대에
백제의 요동은 그 요하 동쪽의 요동이 아니라 지금의 하북성 일대가 요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위만조선의 수도가 이제 그 왕엄성이라는 곳인데 그 고지역들의 위만조선의 중심지 지역에 설치한 것이 낙랑군인데 이 낙랑군의 위치가 중국 사료는 지금의 다 하북성에 있다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야 평양에 있어 우리는 중국의 고대부터 식민지였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영토는 일부 광복이랬지만 우리의 역사관 정신세계는 여전히 조선 총독부가 지배하고 있다. 이제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 가야와 백제의 이제 분국 나눌 분자 써가지고 한 이제 조국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서기 815년에 신찬 성시록이라는 책을 일본에서 발간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본의 왕실과 지배층들의 족보예요. 그 족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백제계, 가야계, 신라계, 고구려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본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국가의 구분은 어디부터 하냐면 구석기, 신석기 하다가 단군조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본은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조몽시대,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 그 야요이 시대 말기를 보통 서기 한 3, 4세기쯤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분시대라 그래 고분. 갑자기 일본 열도에 거대한 고분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큰 무덤들이.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고분이 들어서는 그 고분들은 대부분 가야계와 백제계가 진출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건 뭐 침략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야계와 백제계가 일본 열도로 건너갔을 때 그 당시 일본 열도에는 이 가야계와 백제계에 저항할 만한 그런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특히 또 우리나라는 단군이 말한 홍익사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배하고 점령하고가 아니라 항상 우리 민족은 어디 가면은 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라는 이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민족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해외 많이 나가 있지만 거의 분규가 없잖아요.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은. 그것도 다 우리 민족 속에 알게 모르게 홍익사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초기에 그 3세기 무렵부터 가야계가 먼저 주도해가지고 일본에 건너가는데 주로 건너가는 데가 큐슈라는 지역이죠. 그 큐슈 지역에 가야계가 먼저 건너가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게 사실상 일본사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발굴을 해보면은 유적들이 4세기 무렵까지는 주로 가야계 유적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세기 무렵쯤 가면은 백제계 유적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5, 6세기 이쪽 무렵에는 지금 오사카 부근에 나라라고 있어요. 그 나라는 백제계가 완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야마도 왕조를 일본에서는 최초의 고려 국가라고 하는데 야마도 왕조의 시작은 가야계가 먼저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지금 나라 오사카 부근의 나라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것이 일본의 역사고 그런 일본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815년에 그 편찬한 신찬 성시록에 보면은 일본의 대부분 지배층들이 전부 다 가야계, 백제계, 신라계, 이제 고구려계인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일본에 남아있는 성들, 우리 성하고 나중에 일본 전국시대 때 만든 일본 성들하고는 아주 달라요, 축조 방식이. 우리 성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성은 이제 자연석을 다듬어가지고, 이제 세 개면은 위하고 세 개면은 다듬고, 안쪽은 안 다듬고, 이제 쌓는 건데, 그래서 수직으로 올려 쌓는 거고요. 이 산성에 우리 선조들이 건너가서 쌓은 산성은 반드시 우물이나 계곡이 있어요. 물이 있고 식량이 있으면은 장기간 항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산성들인데 일본 내에 큐슈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의 세토내라고 해가지고 큐슈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좁은 물길이 있는데 그 나라까지 가는 그 지역에 조선식 산성이라고 불리는 여러 산성들이 있는데요. 일본 열도에 있는 산성들 중에서 일본은 둘로 구분해요. 뭐냐면 일본석
일본서기라는 책에 백제 장군들이 쌓았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산성들이. 그거는 조선식 산성 또는 백제식 산성 이렇게 말을 하고, 기록은 없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산성 숙성법이 똑같아요. 일본에 있는 것도 기록은 없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산성은 일본에서 신롱석식 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본어로 고가이시라고 하는데, 그 산성들인데 기록에 안 남아있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백제식 산성이라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신롱석식 산성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백제식 산성들은 주로 왜 쌌냐면, 백제가 일단 멸망하니까 660년에 수도가 함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나라에서 지금 큐슈 북쪽에 후쿠오카 그쪽 부근에 태제부라는 곳을 임시 전시 수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태제부에서 3년 동안 배와 군사를 길러가지고 이제 건너오죠. 그래서 백제 부흥군과 외에서 온 지원군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의 이제 금강하구로 추정되는 백강 해전이 벌어지는데, 이 백강 해전은 우리의 삼국사기, 중국의 구당서, 신당서, 일본서기에도 다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전투인데, 이때 이제 신당 연합군이, 신라당 연합군이 부흥군하고 외 연합군을 꺾으면서 백제가 비로소 망하는 건데요. 이때 일본서기에는 백제 부흥군의 수도를 주류성이라고 나오는데, 일본서기에는 주류성이 함락됐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층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백제라는 이름은 오늘로서 끊어졌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언제 다시 가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했다는 기록이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죠. 그 다음 기록들이 뭐냐면, 그 후에 백제 장군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와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게 백제식 산성. 그래서 최초로 있는 곳이 대마도, 그 다음에 이끼섬, 그 다음에 큐슈 북부, 나라 쪽에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백제기에는 한반도 영역을 뺏기고 일본 열도로 이제 건너가서 자기네 제후국이니까 야마도회가 건너갔는데, 신당연합군이 거기까지 들어올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당연합군이 오면은 대마도에서 결전을 하고, 대마도가 무너지면 이키섬에서 싸우고, 이키섬이 무너지면 후쿠오카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세토네로 들어와야 되니까 세토네 곳곳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거기로 다 함락되면 수도인 나라에서 최종 결전을 하기 위해서 조선식 산성을 쌓는데요. 일본에서는 예전엔 이 산성을 조선식 산성 또는 백제식 산성이라고 하다가 요즘 와가지고는 그냥 조선 백제란 말 빼버리고 고대 산성 이렇게 바꿨는데, 이런 데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큰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일제 식민사관을 추종하면서 일본의 그런 침략사관을 옹호하니까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조선식 산성, 백제식 산성 그런 말을 갖다가 고대 산성 이런 모호한 용어를 이제 바꿔놨죠. 일본 서기의 편찬자들은 주로 이제 그 백제계가 주로 많이 편찬하는데요. 근데 뭐 일본의 그 당시 이제 지배층은 가야 백제계뿐만 아니라 신라 고구려계가 다 지배층인데, 주로 백제계가 편찬을 주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720년에 편찬을 하거든요. 근데 백제가 663년에 망했고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잖아요. 그러고 한 40-50년 후에 이걸 편찬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왜곡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엄청 늘려놔요. 그래서 야마도 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세기 경에야 가야계가 건너가서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 서기 전 660년 날짜까지 2월 10일에 시작했다라고 해서 한 1000년 정도를 역사를 늘리고, 그게 큰 왜곡이고, 그래서 일본 서기는 시간이 안 맞아요, 연대가. 그래서 한 왕의 사적을 2명으로 만들었다, 3명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일본 서기는 그 100명이 연구하면 학설이 100개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부터가 안 맞죠. 그 두 번째는 일본이란 나라는 처음에 가야계가 시작했다가 나중에 백제계가 주도를 하는 건데, 이걸 갖다 거꾸로 바꿔가지고 야마도회가 처음부터 황제국이고, 나머지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에 고구려도 전부 다 야마도회의 신하국인 것처럼 조작을 해놨죠, 거꾸로.
그게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게 자기 본국이 다 망했잖아요. 우리만 남아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본국을 다시 뭐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나중 얘기지만 우리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제후국이었고 그러니까 한 집안으로 따지면 지손이지만 우리를 종손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원래부터 황제국이었던 것처럼 역사를 조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작을 하는데 메이지 명치시대 때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그 기록을 가지고 마치 한반도 남부에 임날본부설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제 조작을 했고 그래서 일본이 근대의 조선을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사의 복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한반도 남부에 뭐 임날본부가 있었다는 등 하는 식으로 이제 조작 왜곡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나라의 역사학계가 해방 8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식민사관을 추종하면서 역사를 같이 일본인들과 같이 왜곡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가야 구분군을 유네스코 등재 신청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의 국가기관인 문화재청, 지금은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에서 심지어 전북 남원을 갖다가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운국 그리고 경상남도 그 합천을 갖다가 고대 야마도 외의 임나일본부의 하나라는 다라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입각한 고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대한민국 이제 고대 사학자들에게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 가지고 고대부터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유네스코 등재 신청했다가 전국 각지의 역사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겨우 지난한 싸움 끝에 이 김운과 다라라는 이제 일본 서기 용어가 빠졌고요. 또 하나 이제 전라도 천년사를 만들면서 전라도로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인 것처럼 써놔가지고 이때 특히 이제 호남의 역사운동가들 중심으로 많은 항의 끝에 현재 이제 발간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려 강역, 특히 이제 북방 강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제 압록강 서쪽에서 이렇게 쭉 사선으로 가가지고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까지인 걸로 그렇게 그려놓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내년부터 사용하는 9종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사선을 그려놓고 압록강에서 함흥까지 이렇게 비스듬히 사선 그려놓은 게 고려 국경이라고 해놓고 나서 거기다 천리장성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성이라는 거는 쌓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또 싸면 뭐합니까? 가서 지켜야죠 사람들이. 남북한 휴전선 155마일에 남북한 군이 뭐 얼마 정확한 뭐 수치는 잘 모르지만 약 이제 한 100만 명 이상 한 130만 명 정도가 대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쪽이. 그러면 고려도 저기에 천리장성을 쌓았으면 군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려면 왜 지켜요? 고려를 쳐들어오고자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세요. 나라가 있나? 없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왜 그럼 고려는 거기다가 성을 쌓고 농사짓기도 바쁜 사람들 거기 보내가지고 지키게 하겠냐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은 5도 양계 제도라는 건데 5개 도, 소해도, 교주도, 뭐 양광도 해가지고 5개 도가 있고 북방지역은 군사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서북방 지역은 북계라 그러고 동북방 지역은 동계라고 하는데 이 동계의 북쪽이 지금의 함흥 부근이라는 거고요. 지금의 동계의 남쪽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포항쯤으로 이렇게 와 있죠. 그럼 이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 행정구역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런 식의 행정구역이 존재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행정구역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놨는데 이 행정구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주도나 이쪽 사람들 생선 구경 못하게 괴롭히려고 만든 행정구역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실제 고려의 북방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알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들이 다 그린 건데요. 뭐 서울대 연고대 사학과 교수들이 다 그린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뭘 보고 그렸느냐, 어떤 사료 보고. 그 사료가 바로 고려사라는 조선 초기에 편찬한, 조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왕조 고려에 대한 역사를 편찬한 고려사란 책이 있는데 그 고려사에는
고려의 지리에 대해서 서술한 지리지 동계가 있어요. 바로 이걸 보고 썼다는 건데, 고려사 지리지 동계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이다. 고려 윤관이 공험진 선춘령의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바로 이 공험진 선춘령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고려 장군 윤관이 예종 때, 예종 임금 때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여진족을 국방으로 밀어내면서 공험진 선춘령이란 곳에 고려 지경,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공험진이고 여기가 고려의 북방 강역인데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험 이남에서 삼척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이게 이제 고려사에서 말하는 동계는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공험이란 곳이죠. 고려 장군 윤관이 공험진 선춘령의 비석을 세운 거기가 고려 동계의 북방이고, 남쪽은 어디라고 돼 있어요? 삼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공험은 나중에 찾아보고 삼척을 한번 찾아보면 경상도 포항 근처에 있어요. 이게 사실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써왔던 모든 교과서, 민족문화 백과사전도 강원도 삼척을 갖다 포항에다 그려놓고 지금 학생들을 80년 동안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이 역사학계라는 데가 카르텔이 아주 막강해요. 이 역사학계 카르텔은 보수진보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 그냥 각 분야의 학자들이 하면은 그냥 한 통속으로 다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삼척을 저 포항에다 그려놓고 80년 동안 학생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들에 따르면은 공험진이 어디냐, 고려 동계의 북방강역인 공험진이 어디냐, 세종실록에는 지리지가 있어요. 조선의 지리에 대해서 설명한 그 지리지에 지금 두만강에 있는 경원이란 곳이 있어요. 경원. 그 경원 도호부란 곳에 경원의 크기가 어디냐, 남쪽, 서쪽, 북쪽, 동쪽을 쭉 써놨는데, 거기에 경원 도호부의 북쪽은 어디냐면 북쪽으로 공험진까지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령까지 700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는 지금의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가 고려의 강역이자 조선의 강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험진의 위치는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라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성호유익 선생이란 분이 있죠. 이분은 조선 그 실학의 아버지 되는 인물이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엄청 존경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유익 선생을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 학문을 사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호사설의 윤관비에서 윤관의 비는 선춘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고려의 북방 경계인 공험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성호유익을 비롯해서 여러 조선의 학자들도 고려의 북방강역은 두만강 북쪽 700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반도사관으로 축소하죠. 우리 역사는 원래 몽골 대륙, 만주 대륙을 다 아울렀던 대륙자고, 반도와 열도를 아우르는 그 역사에서 대륙을 잘라내고 해양을 다 잘라낸 다음에 반도사로 조작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 쓰다 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이마니시 류 이런 인물들이 저 공험진 선춘령, 두만강 북쪽 700리인 공험진 선춘령을 한 1700리 끌어내려 가지고 지금의 함흥 부근으로 조작한 걸 갖다 아직까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한국 역사학계에 국사학계에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명 신석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병도라는 사람은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이자 그냥 교수를 넘어서 그냥 한국 국사학계의 태두라고 불렸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국사할 때, 나라국자 쓸 때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한 나라국이 대일본 제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전 상당히 의심한다라고 항상 말하는데요. 이병도, 신석호 이 두 사람은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에서 근무했던 악질 친일파들이죠. 그런데 광복 이후에 우리가 미군정하고
이승만 정권 때 계속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 제거하고 다 정권을 계속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역사학계를 100%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병도라는 사람은 그 서울대 국사학과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술원 원장을 20년을 해요. 또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저 신석호라는 사람은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실상 위원장을 또 몇십 년 하죠, 그 사람도. 그런데 이병도라는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해방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세다 대학 3학년 때 교수인 쓰다수키치 씨와 그의 친구인 이케우치 히로시 씨의 사랑을 받아 졸업 후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석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경성제국대 본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마니시류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이마니시류는 사료 조작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신청할 때 전북 남원을 남아도의 식민지인 김운이라고 조작해서 신청했다가 전국 각지 역사운동가들이 막 항의했다 그랬는데요. 1922년에 이 이마니시루라는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최초로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운이다라고 한 최초 인물인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자들하고 국가유산청이 일본 고등계 형사보다 더 악질이죠. 일본 고등계 형사는 독립운동한 사람이 고문하지만 이들은 우리 역사 전체를 갖다가 조작했잖아요. 이 논리에 따라서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이 신석호라는 사람이 그는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병도와 신석호 이 두 사람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거의 100% 장악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전국 각지의 역사학계 장악한 강단사학자들이 저에 대해서 욕하는 거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왜냐? 왜 너는 같은 사학과 나왔는데 이 위대하신 분들의 일본인 스승님들, 그 스승님들의 제자들인 이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의 학설을 비판하고 다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불행한 거는 이 나라가 저는 독립국가냐, 나라 외형만 커졌고 경제가 조금 발전했다 그래서 독립국가냐, 역사는 여전히 일본에 종속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는 지금의 영토하고도 바로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조선 영토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고려 국경 문제가 대단히 이제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려의 북방강역하고 조선의 북방강역이 같아요. 그 고려 북방강역의 동북쪽은 두만강 북쪽 공엄진 천춘령이라는 곳이고, 서북방은 지금 심양, 선양이라고 불리는 심양 남쪽에 그 천령이라는 곳이 고려와 조선의 이제 북방 강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과서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고려의 북방강역이 지금 압록강에서 함흥까지 이렇게 비스듬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조선의 세종임금이 김종서와 최윤덕을 보내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강역을 확장시켰다. 이게 지금의 국경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과서는. 그러고 나선 뒤에 가면은 간도를 갖다가 일본이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고려 조선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땅이 아닌데 뭐 1000년 동안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지금 1000년 전에 우리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팔레스타인 2000년 만에 들어가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역사는 논리가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조선은 북방강역을 어떻게 생각했나, 이걸 한번 알아보면요, 태종실록에 태종임금이 김첨이라는 인물을, 김첨을 사신으로 보내요.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낼 때 국경을 다시 획정하기 위해서, 조선은 고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려 북방강역이 조선의 북방강역인데, 조선도 새로 들어섰고 명나라도 들어섰으니까 이 강역을 다시 한번 확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첨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서 조선의 북방강역은 공엄진에서부터 심양 남쪽 천령입니다 라고 보낼 때 지도까지 다 첨부해 갖고 보냈다고 태종실록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 북쪽이 원래 우리 땅이었단 말이야. 거기는 여진족이 주로 살던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여진족들이 한 10개 정도의 큰 부락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10개 부락의 사람들은 다 조선에 세금을 내고 조선에 벼슬을 받는 조선의 백성들입니다. 신민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써가지고 삼산천호, 이영리 불화 등 10곳의 인원을 허락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영리 불화라는 인물이 여진족 만주족인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 개국공 1등 개국공신 중에 리지란이라고 여진족 의형제가 있어요. 그 리지란의 아들이 바로 여진어 발음으로는 이영리 불화고 조선 이름으로는 이화영이라고 쓰는데 이 이화영을 비롯해서 10곳의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의 신민입니다. 라고 하니까 당시 명나라 영락제, 성조 영락제는 명나라 임금들이 다 주원장 빼놓고는 다 시원찮았는데 성조 영락제는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환관 정화를 보내서 아프리카까지 선단 이끌고 갔던 그런 임금인데 그 성조 영락제가 맞다 조선 너희국경은 지금의 그 심양 남쪽에서부터 공엄진, 두만강 북쪽 공엄진까지다 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 국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태종 임금이 원래 우리 영토인데 명나라에 다시 한번 확장을 받았으니까 기뻐가지고 이 김첨이라는 인물에게 땅 15결, 땅 15결이면 지금으로 한 4만 5천 평쯤 되는 상당히 큰 땅이에요. 그걸 선물로 줬다라고 태종실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거나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한 거 따라가지고 세종 때 사군육진을 개척해가지고 비로소 조선국경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짓말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세종 임금도 공부 열심히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세종 다 공부 열심히 한 인물인데 세종 임금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선 북방강역이 윤관이 세운 공엄진까지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세종이 고황제가 조선 지도를 보고 조서하기를 공엄진이 남은 조선강역이다라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고황제가 뭐냐면 명나라 시조 주원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명나라 시조도 두만강 북쪽 공엄진까지 우리 강역이라고 했다. 세종도 조선 북방강역이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부터 심양 남쪽 천령까지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세종은 심지어 과거 시험의 마지막이 임금 앞에서 이제 논술 시험 보는 건데 논술 시험에서도 바로 공엄진에 관한 이야기를 시험 교재로 낼 정도로 우리의 북방강역이 공엄진까지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은 제위 21년에 1439년에 공조참판 최춘을 보내가지고 조선의 강역은 공엄진 이남부터 천령까지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내왔죠. 제가 딴 기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태종실록,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많은 대학에 저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고려조선사 전공 역사학자들이 이걸 다 무시하고 실록을 무시하고 고려조선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천령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는 천령을 어디로 가르치고 있냐면 지금의 함경남도의 안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천령으로 설치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천령은 그 명나라가 고려 우왕 14년 1388년인데요. 요때 천령위를 명나라에서 설치하겠다라고 하니까 고려 우왕하고 최영 장군이 분개해가지고 요동정벌군을 띄우잖아요. 그래서 요동정벌군에 이성계하고 조민수를 복당시켰는데 이성계 조민수가 그 위화돼서 회군하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거죠. 그 역사란 건 상식체계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함경도 안변의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해가지고 군사를 조직해서 보내면은 그쪽으로 보내야죠. 함경도로. 군사는 왜 요동 쪽으로 가냐고요. 압록강 북쪽으로.
이거는 서울에 연쇄살인이 발생했는데 수사본부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연쇄살인범이 수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수사대 꾸려갖고 수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정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잡겠다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천령이 위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사인, 명나라의 정사인, 명나라에서 설치한 거니까 명나라 정사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가 아주 중요한데요. 명사 지리지에 요동도 주의사사라는 벼슬아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는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천령인데 그 명사의 천령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88년 이때가 바로 고려우왕 14년 이때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조선이 건국한 다음 해에 옛 운주로 옮겼다. 운주가 어디냐면 현재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그 천령시에 운주구가 있어요. 거기로 옮겼다는 겁니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요하가 어디입니까? 지금 요동반도를 쭉 가로지르는 강이 요하죠. 그러니까 천령은 이 지구가 골백번 바뀌어도 지금의 함경도 안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천령 서쪽에 요하라는 요동반도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에 버마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 표지석이 봉집보 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집보가 어디냐면 봉지편 자리인데 바로 명사 지리지에 천령이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봉집보 이 자리죠.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지도에 나온 대로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하고 심양 남쪽에 천령을 그려놓은 최초의 지도인데요. 이제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편찬을 해냈어요. 2권짜리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고려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의 북방 강역도 지금의 심양 남쪽부터 공엄진까지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모든 역사는 상식이고 논리체계라 그랬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말하는 신라 강역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9종 교과서 어느 거나 말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이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라의 중흥군주 중에 한 분인 진흥왕인데 진흥왕이 함경도까지 올라가서 황초령비하고 마울령비를 세우잖아요. 함경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진흥왕이 영토를 개척하고 이 순수비를 4개 순수비를 세우는데 지금 함경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기까지 신라 땅이다라고 하는 그 비를 세워요. 그런데 태종무열왕하고 문무왕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영토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죠. 통일하기 전에 영토보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영토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이 통일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럼 신라 사람들이 불만이 무지하게 많죠. 기껏 전쟁해놓고 나서 영토는 더 줄어들고 이게 통일이야? 이렇게 되죠. 이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금 고구려하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당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들까지 김문왕까지 데리고 당나라 서안을 갑니다. 가서 당태종을 만나는데 당태종이 때 고구려 정벌 실패해가지고 아주 이제 의기소침해 있을 때예요. 이때 문무왕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신당연합군을 조직해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정벌합시다라고 하니까 당태종이 기뻐가지고 그래 그러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면은 백제 땅 전부하고 고구려 평양 이남 땅은 신라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고구려 평양이 어디냐 하는 거죠. 당태종과 김춘추가 약속한 백제 고구려 땅을 무너뜨리고 나서 신라 강역이 지금의 북한 평양 남쪽이라 이러니까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양성은 당나라 시대 고구려 평양성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지금 최소로 작게 봐도 지금 요하 부근에 요양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가 평양이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안동도부를 설치하는데, 안동도부가 몇 군데 이전 다니는데 이전한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북성 창녀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동도부가 평양에 있었다,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 이래 놓으면서 고구려 강역을 엄청 이제 축소시켜 놓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당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해서 신당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교과서는 나당전쟁 그러잖아요. 아니, 이름을 붙이려면 앞을 붙여가지고 신당 이렇게 해야지 왜 나라 이름 뒤를 붙여가지고 나당전쟁 이렇게 하냐고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당전쟁의 승부수가 어디냐면은 그 매소성이라는 곳에서,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면서 비로소 당나라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 매소성을 어디라고 보고 있냐면 지금의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그 매소성을 경기도 연천의 대전리 산성이 매소성이라는 거예요. 요게 대전리 산성의 지도인데요. 여기 저희가 답사 가보면은 2,000명 주둔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매소성 전투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국사기 신라 문무왕 15년 675년도에 당나라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그러니까 매소성은 20만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자리죠. 우리 군사 신라가 공격하여 내쫓고 전마, 말, 군마 3,008필을 획득하고 남은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매소성을 비정하려면 최소한 당나라 군사 20명하고 말 38,000필, 33,380필인데 뭐 전투 중에 죽은 말도 있을 테니까 4만 필은 되겠죠. 그러면 군사 20만하고 말 한 4만 필 정도가 주둔할 수 있는 지역을 갖다 매소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연천의 대전리 산성은 한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별로 멀지 않으니까 2,000명 주둔하고 말 100마리 주둔하기도 힘들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게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매소성이 어디냐? 당연히 만주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고구려 옛 땅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사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당나라 군사 20만이 주둔했다는 거는 과장이다. 그럼 역사학에서 과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과장이라고 하려면 다른 사료를 보니까 20만이 아니라 2,000명이라고 됐다 하든지, 아무 근거도 없이 아, 나는 못 믿겠어, 그 과장이야, 그러면서 만주 옛날 고구려 강역에서 싸웠던 그 전투지를 지금의 연천에 그려놓으니까 요즘에 중국 동북공정 진행하는 중국 학자들이 이게 웬 떡이야 알고 보니까 해가지고, 여기 중국의 백은흥이라는 학자가 이제는 한국의 식민사학자고 이 중국의 동북공정하는 학자들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 역사를 난도질하고 있는 건데요.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통일신라의 북방 강역은 지금의 만주 상당 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료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라의 최치원이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당나라에 보낸 국서가 있어요. 그 국서에 뭐라 그러냐면, 신라 강토는 고죽국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 고죽국이 어디냐면 그 고구려 강역이잖아요. 수나라 배구가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 땅입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가 신라, 통일신라의 강역이다. 저희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통일신라라고 표현 안 하고 대신라라고 표현했는데, 왜냐면 이제 발해가 들어서니까 발해도 발해라고 표현 안 하고 대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발해는 당나라에서 붙여준 이름이고, 대조용이 스스로 지은 이름은 대진국이에요. 그래서 대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라 강역은 지금의 고죽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을 거의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다 맞잖아요, 여기들이. 그런데 나중에 발해가 들어서니까 발해한테 조금 밀려가지고 내려왔지만, 일정 부분 내려왔지만 만주의 상당 부분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강역을 그대로 고려가 차지했고, 그러니까 고려가 차지했으니까 그 땅을 그 다음에 조선이 차지했고, 그러니까 간도가 자연히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배운 거하고 다르니까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저 세층제 식민사학자들은 엄청 비난을 하는데, 그 식민사학자들은 뭐 주민증은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중국하고 싸울 땐 중국 편을 들고 일본하고 싸울 때 일본 편을 드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신은 한국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 존 카터 코벨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동양미술사, 일본 미술사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 콜롬비아 대는 항상 세계 대학 순위 나오면 1, 2, 3위 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러고 일본에 와보니까 일본의 모든 미술품들이나 이게 전부 다 가야계 백제계 거라는 거예요. 다 그쪽에서 왔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카터 코벨 박사가 한국으로 왔어요.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이 일본의 모든 고대 미술을 보니까 전부 다 가야와 백제계의 것이다, 또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환영받을 줄 알고 왔다가 그 얘기했더니 강단사학자들이 죽이려고 이제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관료 행정의 한 구성원이 모교수, 이름을 차마 밝힐 수 없다는 내게 대부분의 신라시대 출토품들은 측정을 통한 연대 매김이 아니라 심중으로 대충 매겨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주에서 나온 것은 모두 5, 6세기라는 연대를 달고 있으며 깜짝 놀랄 만한 가야 유물들도 모두 3세기에서 6세기 사이라는 매우 안전한 연대 표기를 달고 전시된다, 이랬죠. 이게 뭐냐면, 왜 경주에서 나온 건 5, 6세기라 그러고 가야에서 나온 건 3세기에서 6세기라고 말하냐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삼국사기 삼국유사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학계는 카르텔이, 검찰 카르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카르텔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비밀들을 갖다 몇 가지 이제 내부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그걸 밝혔다가 그렇게 이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는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이제 신라는 서기전 57년, 고구려는 서기전 37년, 백제는 서기전 18년 건국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일본인들이 5세기 무렵에나 건국했다라고 주장했고, 백제도 4세기 군초고왕 때 건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고구려 건국 시기도 태조왕 때나 했다는 등, 뭐 산상왕 때 했다는 등 대충 끌어내렸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정설이에요. 삼국유사가 가짜다. 그럼 가짜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기록을 보니까 안 맞다, 근데 이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못 믿어. 왜 그랬냐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가야를 점령해서 임날본부를 세우고, 가야뿐만 아니라 경상도 상당 부분,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대부분을 야마도해가 지배했다, 이렇게 주장을 일본 허기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일본이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그 시기에 이미 강력한 고대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군사 몇만을 동원해서 전쟁하는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야, 이런 걸 갖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학자들이 광복 80년 동안 그대로 추종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서 출토품이 나오면은 지금 서기전 1세기 것도 나오고 1, 2세기 것도 나오는데, 이 지금 존 카터 코벨 박사가 말한 것처럼 5, 6세기라고 해야 비판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했고, 그 다음에 서기 48년에 호황우가 아유타국에 왔다고 돼 있잖아요. 못 믿겠다는 게, 한국의 이 가야사 학자들은 그러면서 3세기나 가야가 건국했다라고 역사 조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야의 유물들이 이렇게 나와도 3세기, 6세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가야 고분군 등재 신청을 하면서 대부분 5, 6세기 거만 갖다가 등재 신청을 한 것이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도만강 북쪽에 간도라는 땅은 한 번도 우리 역사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고조선 때부터,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대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을 걸쳐가지고 반만 년 이상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들은 고려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조선은 그 세종 때나 가야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보니까 간도는 우리 땅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도는 마치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것처럼 역사 조작을 잔뜩 써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천재 교과서뿐만 아니라 C마스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게 다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들인데 모든 교과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간도 이야기는 청나라가 들어왔잖아요. 청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중원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그런데 청나라도 자기네들도 이 땅이 간도가 조선 땅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이 청나라에 이제 복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을 강력하게 얘기는 이제 못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그 조선 말기 가면은 조선의 백성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간도 만주 땅에 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산삼도 채취하고 인삼도 기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나가라 라고 하니까 이 살던 사람들 중에, 그 이주한 사람들 중에 지금의 한국 역사학자들보다는 역사 지리와 사료에 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연구해가지고 아니 이 사료 보면 이게 우리 땅이지 니네 땅이냐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주민들이 청나라에다가 그럼 니네 대표하고 우리 대표하고 백두산 한번 올라가서 정계비를 보자, 이게 누구 땅인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선 조선 정부에 자꾸 백성들 데려가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조선 백성들이 여기 우리 땅이다라고 하니까 고종 임금이 그 어윤종하고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모든 사료나 다 이제 우리 땅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범윤이 두만강 북쪽에 사는 조선 백성들은 함경도에 세금을 내게 하고 압록강 북쪽에 사는 백성들은 평안도에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처음에는 임시직이었다가 고정직으로 정규직으로 바꿔가지고 간도 관리사를 임명해가지고 간도 지역을 대한제국에서 계속 관리한 거예요. 그러다 일본이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간도의 용정이라든지, 그 용정이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데요, 그 지역을 비롯해 여러 곳에다가 영사관을 설치하고 또 간도 파출소를 설치해가지고 대한제국의 영역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1909년에 만주철도 부설권하고 무순탄광, 무순이란 곳이 심양 근처인데요. 거기 무순, 심양, 철령, 거기가 철자 붙는 것처럼 옛날부터 이 광산으로 유명했던 데예요. 거긴 노천탄광,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 철과 석탄이 있을 정도로 그 유명한 광산지대인데, 그 광산의 채굴권을 청나라에서 주고 간도로 사간 거예요. 청나라가 자기네 땅을 왜 만주철도 부설권이라는 이권, 그 무순탄광 개발권이라는 이권 돈을 주고 사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낙랑군에 관한 거는 고조선 영역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영역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 가야 백제 세신라사를 다 잘못 가르치고 있고, 이제 고려 조선사를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공엄진 선천령부터 철령까지 이 지역은 한 번도 단군조선 이래도 우리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또 청나라는 우리와 같은 동이족, 여진족, 만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남북은 반드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지금 이게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반드시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면은 중국은 이 강토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거 알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이 요동은 원래 너희 땅이었다. 근데 우리가 뺏은 건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어쩌다 우리께 됐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총리가 주울레 총리인데, 이제 모택동 시절에 그 주울레 총리는 그 당시 우리가 한미 동맹인 것처럼 뭐 6.25 때 피를 흘렸다 그래서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북한대 6.25 때 중국 인민지원군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북중 간대 혈맹인데, 그래서 60년대에는 북한과 중국 사이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북한의 리지린이라는 고조선 연구라는 책을 저술한 북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리지린을 대표단으로 역사조사단을 중국에 보냈는데, 이때 주울레 수상이 북한 대표단에게 중국 역사학자들도 한때는 대국주의의 나라 역사를 크게 그리는 잘못된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평양에 기자가 있었다는 동안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주울레 총리도 요동반도까지가 다 우리 땅이라는 거를, 조선 땅이라는 거를 인정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북한의 지배층들이나 중국의 지배층들이 역사를 잘 알아야,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일본은 100년 원수지만 중국은 5000년 원수다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 한미 관계와 지금 북한 중국 관계는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의 8월 1일이 중국인 인민해방군의 창건일인데, 그때 한국도 대표단을 축하단을 보냈는데 북한은 hen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식으로 북한과 중국의 수뇌부들의 역사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들도 그렇고 고위 관료들도 그렇고 일단 역사 교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왜곡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죠. 이 정치가나 관료들이 바른 역사를 알려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사료에 나와 있는 거고 일련의 흐름이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 되고, 특히 교과서를 고쳐가지고 우리 2세, 3세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그래야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신적으로도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 그 남북 간의 화해도 앞당겨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의 어떤 정신적인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재 신초 선생의 비견되는 분이 프랑스의 마르크 블로우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단재 신초 선생은 성균관 박사 출신이고 당시에 최고 지식인이죠. 성균관 박사가. 그리고 마르크 블로우는 봉건시대라는 고대사 중세사에 관한 책을 쓴 역사학자고, 단재 신초도 조선상고사 같은 책을 쓴 역사학자인데요. 두 분이 아주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니까 단재 신초 선생은 독립운동에 나섰 다가 여순 감옥에서 1936년에 옥사를 하고, 마르크 블로우는 레지스탕스로 나섰다가 나치에 체포돼가지고 총살당하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요. 그런데 지지난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연간 예산 당시만 해도 한 300억 정도를 쓰던, 전 세계에서 한국같이 자국사 연구에 돈 많이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 한 기관에만 연간 300억을 쓰니까 엄청난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단장이라는 사람이 학술대회 상에서 단재 신초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이런 망언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 참석했던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사학과에서 했는데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단재 신초의 역사관을 단 1시간도 배운 적이 없어요. 단재뿐만 아니라 백암, 박은식, 무원, 김교원, 석주 장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저명한 독립운동가들 상당수는 역사학자였는데 이분들의 역사관, 위당 정인보 1시간도 커리큘럼 자체에 없어요. 덧붙일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어떤 역사학자가 마르크 블로우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요. 나치 찬양죄로. 근데 우리는 버젓이 그런 사람들이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었고, 지금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제 식민 지배가 좋았다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국가기관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시 단재 신초 선생의 이야기는 이미 시효가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와닿는 이야기들인 거죠. 단재 신초 선생은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잃은 민족은 살아날 수 없다 했는데, 이제 그 말의 원문은 요 이야기예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 신초 선생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단재 신초 선생이 지금 살아나서 갖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면 이거 읽으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다 깎아내리고 영토촉수하고 이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과서 개정 문제가 반드시 전 국민적 운동으로 좀 나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거기에 그동안 해방 이후 많은 분들이 식민사학자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연구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올바른 역사관,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관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역사관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의 인류와 같이 공존 공영하는 백범 김구 선생이 말했듯이 문화 수준이 높은 이제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길에 함께 저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